우리 민우는 20해 전 겨울에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내 아들이 되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민우가 가르쳐 줬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요. 그때 그 아줌마가 그냥 지나쳤으면 난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는 인생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오늘도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지난 이야기 한 편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올 무료입니다. 천천히 마음 놓고 들어주세요. 영도의 새벽 공기는 늘 짰습니다. 바닷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소금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골목 구석구석엔 비린내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김정부는 오늘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정확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몸이 먼저 부엌을 찾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아침의 순서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횟집 간판 불을 켜기 전 정부는 늘 같은 일을 했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덜어놓는 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식탁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 앞에서만큼은 정분의 손이 매번 멈췄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중학생 딸 혜진이 교복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눈을 초승달처럼 구부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딸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듯 그렇게 맑고 투명했어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액자를 돌려 눕혔어요. 사진 속 딸과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하다. 혜진아, 오늘도 엄마가 도망친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는 참아내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채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죠. 20해가 지났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엄마, 또 국만 드실라고요? 반찬도 좀 드세요. 민우가 껄렁한 목소리로 나왔지만 손은 재빠르게 상을 도왔습니다.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친 채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밥상 앞에 앉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공손했어요. 밥을 앞에 두고 손을 모으는 습관은 정분이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였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밥 앞에서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아침은 먹고 다녀야지. 사람이. 정분이 국그릇을 민우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뜨끈한 미역국이었죠. 엄마나 좀 드세요. 맨날 남긴 거 데워 먹지 말고 새로 차려 먹어야죠. 민우는 툴툴대면서도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뜨면서 엄마 쪽을 슬쩍슬쩍 쳐다보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정부는 그 눈빛을 보며 20해 전 엄동설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꼬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렸죠. 횟집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애야, 거기서 뭐하니? 정분이 다가가자 꼬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이 얼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도 너무 얇았죠.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요, 아주머니. 꼬마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죠. 다만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어요. 정부는 그 순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려고 집으로 데려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루 이틀 재우다 보니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고, 결국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날 안 데려왔으면 너도 나도 어땠을까? 정부는 국을 뜨다가 잠시 멈췄어요. 민우는 그런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 정도만 느꼈죠. 엄마의 침묵 속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말하지 않는 과거, 꺼내지 않는 비밀. 밥을 다 먹고 민우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구청 건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현관문을 열면서 돌아봤어요. 엄마, 오늘 저녁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정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 고요해졌어요. 정부는 혼자 남은 집 안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우는 창밖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좋았을까? 자기 출생에 대한 기록이 늘 어딘가 비어 있다는 느낌. 호적을 뗄 때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공백감이었죠. 보호자 이름은 있는데 친부모라는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민우는 그 감각을 일부러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르는 게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알면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정부는 횟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질을 시작했어요. 문 앞을 쓸고 또 쓸었지만 모래는 계속 날려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쌓이고 발자국이 지워지고 또다시 쌓였죠.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처럼요. 정부는 빗자루를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겨울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지만 정분에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며 68년을 살았고 딸을 잃었고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혜진아, 엄마가 말이지. 정부는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죠. 사이렌 소리, 비명, 흰 천에 덮인 작은 몸, 피범벅이 된 교복.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살아가자. 정부는 횟집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받아야 했고 생선을 손질해야 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엔 늘 무언가가 눌려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무거운 것. 웃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함께 있는 것. 그건 바로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숨겨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영도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무거운 아침이었죠. 몇 주 뒤 횟집 한 구석에 꽃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구청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정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얼마 전 민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날 민우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허락을 구하는 아이처럼요.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요. 정부는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식구로 들인다는 건 과거를 들춰내야 하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호적을 떼고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정분에겐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우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이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정부는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아들.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분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 뒤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위해 민우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간 날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설레는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했죠.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민우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분, 고민우 씨. 창구 직원이 불렀어요. 민우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드르륵 났고 서류가 한 장씩 나왔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예, 뭐가요?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출생신고가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우회적으로 들어갔네요. 보호자 명의가 특이하고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우회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서류 받으시겠어요? 아, 예. 주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본 증명서를 펼쳤어요. 보호자 이름란에는 고현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죠.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아버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 하단 작게 적힌 메모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도 5동 버스 정류장 인계.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버스 정류장 인계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마치 물건을 주고받듯이 사람을 인계했다는 말인가요? 민우는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글씨체.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자주 쓰던 글씨체였어요.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는 그 특유의 필체. 아버지가 이걸. 민우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가 찰랑거렸습니다.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왜 아들? 저 혹시 제 출생이 좀 복잡한 거예요? 정분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잡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서류를 떼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인계됐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는 입을 열려다 끝내 닫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너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다. 엄마, 그냥 그렇게만 알아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니까.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엔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틀 뒤 한 남자가 횟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정분 씨 되시죠? 단정한 수트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박혜진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고현식 씨와 관련된 일로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현식이가 왜요? 유품 정리를 하다가 몇 가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정분 씨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무슨 서류인데요? 상속 관련 문서와 몇 가지 개인적인 기록들입니다. 따님과 그리고 민우 씨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정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죽은 남편 이름과 민우의 서류와 그리고 변호사, 이 셋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자세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나간 뒤 정부는 혼자 횟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부는 혜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딸의 눈빛이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뭘 숨기고 있어? 정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횟집 문이 닫힌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부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민우가 야근으로 늦는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를 민우가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박혜진은 서류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모서리는 해지고 찢어진 부분도 있었죠. 고현식 선생님 유품 중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따님과 또 한 분에 대해 언급한 문서가 있었어요. 따님이요?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우리 혜진이 말입니까? 박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에 대한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를 정분 앞에 놓았어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영도 버스 정류장 아이. 혜진이 일기와 함께 보관할 것. 정분의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이 일기라니. 정부는 딸이 일기를 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그 일기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었죠. 남편이 어디론가 치워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숨겨놓았던 거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정분이 물었어요. 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댁에 오래된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고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분과 박혜진은 집 뒤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정부는 이 공간에 10년 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박혜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낡은 상자들, 오래된 옷가지들, 녹슨 공구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혜진이 불렀어요. 구석 선반 아래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금고 한쪽 모서리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색이 바래서 거의 하얗게 변한 메모지였습니다. 정분이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그곳엔 남편이 생전 자주 쓰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생일 영사일이.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4월 12일. 혜진의 생일이었어요. 정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숫자판을 돌렸죠. 0, 4, 1, 2. 철컥.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눅눅한 바람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냄새였어요. 정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고 안을 들여다봤죠. 그 안에는 빛바랜 공책 한 권과 두꺼운 서류 뭉치, 그리고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공책을 꺼냈어요. 혜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엔 딸의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중학생 특유의 귀여운 글씨체였어요. 정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5일.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엄마가 일기 쓰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하셨다. 정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엄마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일기는 중간에 찢겨 있었어요. 정확히는 마지막 2페이지가 깨끗하게 잘려나간 상태였죠. 남은 문장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아빠가 오늘 술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았다. 엄마가 말렸는데도 그 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분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여 되살아났습니다. 흰 천에 덮인 딸, 피범벅이 된 교복,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남편. 왜 지금에서야?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혜진은 차분히 옆에서 기다렸어요. 정분이 마음을 가다듬을 때까지요. 잠시 후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정분 씨,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그건 경찰 사고 보고서였어요. 공식 기록이었죠.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일시, 장소, 가해 차량 번호 모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가해자 이름을 보세요. 박성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아요. 남편 거래처 사장 아들이었죠. 정분이 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계약서 상단에는 합의금 지급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위쪽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과 도장, 아래쪽에는 남편 고현식의 서명이 있었어요. 합의금 액수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분 씨, 이건 제 추측이지만 사고의 진실이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느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사고의 진실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20해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다락방 지붕을 두드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혜진의 일기, 합의 계약서, 경찰 보고서, 퍼즐 조각들은 있는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죠. 뭔가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횟집 문이 열렸어요. 정분 씨 나예요. 가람이, 윤가람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어요. 딸 혜진과 가람의 딸이 같은 반이었고 그 시절 함께 운동회 도시락을 나누던 사이였죠. 입학식 때 처음 만나 졸업식까지 함께했던 동지 같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세상을 떠난 뒤로 두 사람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람이 먼저 멀어졌죠. 정분도 이해했습니다. 친구의 딸이 죽었는데 자기 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횟집 문을 열고 들어온 가람의 얼굴엔 망설임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정부는 썰던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뭘 말한다는 건데? 가람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혜진이 사고 나던 날
사실 나도 그 길에 있었어요. 정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래된 가스난로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밖에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가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 하나하나가 돌처럼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학원 끝나고 우리 딸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골목길 있잖아요. 학교 뒤편. 거기서 봤어요. 가람은 손을 떨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과속한 차가 있었어요. 엄청 빨랐죠. 브레이크 소리가 끼익하고 나더니 그 다음엔 가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분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의 광경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난 멀리서 지켜봤어요. 혜진이가 실려가는 걸 봤죠. 왜 그때 말 안 했어?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람은 고개를 떨궜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가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과속한 차는 기록상으론 박성훈이란 사람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거래처 사장 아들이죠. 맞죠? 그래요. 근데 정분 씨, 그 집이 당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알아요? 아들이 사고 냈다고 야단법석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요. 정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난리치던 집이 며칠 지나니까 조용해졌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가람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봤어요. 현식 씨가 누군가랑 만나고 나오는 걸. 골목 어귀였죠. 그 집 아버지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있더라고요. 정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 가게 마감을 하고 돌아오던 길. 버스 정류장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던 꼬마. 애야,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추운데. 정분이 다가가자 꼬마는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은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등엔 희미한 멍이 있었죠. 옷차림도 너무 얇았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요. 추워요. 아주머니 너무 추워요. 꼬마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집이 어디냐고,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정부는 그 순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코트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 애는 누구예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이 물었어요. 정부는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의 얼굴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풀더니 말했어요. 그래, 우선 재워주고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자.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정분에게 말했죠. 이 아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에 문의했는데 신고된 실종 아동도 아니래. 어디 버려진 아이일 거야. 정부는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마치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가람의 목소리가 정분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정분 씨, 그 아이가 혹시 민우가 아니에요? 정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본 게 맞다면 현식 씨는 그 집 사람들과 뭔가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의 일부가 아이였던 거죠. 정부는 이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를 집에 들인 날과 남편이 이상하게 늦게 들어왔던 날.
그리고 합의 계약서의 날짜. 모두 같은 주에 있었다는 것을요. 현식이가 그 애를 데려온 거였구나. 정분이 중얼거렸어요. 가람은 조용히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분 씨.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민우는 그 비밀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밖에선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야. 며칠 뒤 박혜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발급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김정분 씨 추가 서류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혜진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당시 합의서에 첨부된 부속 문서입니다. 가해자 가족이 쓴 자필 진술서와 미성년 자녀, 인계 관련 동의서예요. 정부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도 차마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대신 박혜진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우리는 큰 빚과 압박으로 더 이상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측 남편 고현식 씨가 아이를 대신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혜진이 읽는 동안 정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뭐라고요? 정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즉, 민우 씨는 공식적으로 가해자 집 아이였고 고현식 선생님이 합의의 조건으로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그럼 민우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하고 컵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정분과 박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어요. 퇴근 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대화를 들은 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민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누구 집 아들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정부는 다급히 일어섰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민우에게 닿지 않았어요. 아니다, 민우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를 버스 정류장에서 주워왔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해자 집 아들이요? 민우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거였죠. 그럼 전 혜진 누나를 죽게 만든 집에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네요? 민우야, 그게 아니라. 정부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민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정분을 거부하듯이요. 엄마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정분도 40대인 박혜진도 그 눈물 앞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딸을 죽게 만든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저를 키우신 거예요? 민우야, 제발. 왜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불쌍해서요? 아니면 그냥 혜진 누나 대신으로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는 너야. 너는 엄마의 아들이고. 아들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저는 20해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네요. 제 정체도 모르고 제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민우는 벽에 걸린 혜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혜진의 얼굴. 그 옆에 민우의 사진도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그런 집안 사람이었던 줄 몰랐어요. 민우는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정분이 다급히 말렸죠. 어디 가려고 그래? 민우야, 제발.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밖에 비 오잖아.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 엄마. 민우가 정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전 이제 뭐예요? 가해자의 아들이에요. 피해자의 동생이에요? 아니면 둘 다 아닌 걸까요? 정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었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가 뛰쳐나간 뒤 집안은 텅 빈 소리만 맴돌았어요.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정부는 손사래를 쳤죠. 혼자 있고 싶어요. 박혜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정부는 혼자 남았어요. 바깥에선 빗소리만 들렸죠. 정부는 혜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액자를 다시 세워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혜진아.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자리를 가해자 집 아이에게 내줬다. 그것도 모르고 20해를 살았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부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죠.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깥의 겨울 바다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파도 소리가 정분의 울음소리와 뒤섞였죠. 정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어디 있는지, 비는 맞지 않는지, 밥은 먹었는지,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민우를 찾아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녘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얼거렸어요. 민우야, 엄마한테 돌아와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우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횟집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손님이 와도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생선을 썰다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곤 했죠.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민우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죠. 예전엔 익숙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서럽게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분 씨,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박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죠. 당시 경찰 내부 기록과 고현식 선생님이 남긴 메모입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무슨 내용일까?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무실에서 마주한 박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자에 앉았어요. 박혜진은 파일을 펼쳤죠. 당시 사고 공식적으로는 거래처 사장 아들 박성훈 씨가 가해자로 기록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 내부 조사 메모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박혜진은 복사본 한 장을 정분 앞에 놓았어요. 거기엔 손으로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초동조사에서 목격자 몇 명이 진술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뒤 처음엔 박성훈 씨가 운전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간에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로요? 고현식 씨입니다. 정분은 숨이 막혔어요. 박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술자리 후 박성훈 씨가 운전을 시작했지만 고현식 씨가 중간에 운전대를 바꿔 잡았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사고가 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 술 냄새, 떨리는 손, 그리고 이틀 뒤 경찰서에서 돌아온 남편의 굳은 얼굴. 왜 남편 이름으로 안 올라간 거죠?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현식 씨가 사고를 덮는 대신 박성훈 씨 측에서 아이를 맡기기로 한 거죠. 둘 다 불법이지만 당시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박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란 메모지였어요. 고현식의 필체였죠. 이건 고현식 선생님이 남긴 개인 메모입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다. 술김에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 성훈이가 말렸는데도 내가 우겼다. 결국 내 딸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약속했다. 그 집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정분이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말하겠나? 내가 우리 딸을 죽였다고. 정부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혜진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죠. 정분 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민우는 가해자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가해자는 남편 고현식이었고 공식 가해자 박성우는 남편이 만든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럼 민우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상 남편이 죄책감 때문에 데려온 아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박성훈 씨 집 아들이지만 실제론 당신 남편이 저질러버린 상황 전체를 감당하려 한 선택이었던 거죠. 정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다 현식이 잘못이네요. 정분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도 입을 안 열더니 비겁하게도.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죠. 배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죄인이 아니에요. 박혜진이 조용히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민우 씨는 희생자예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인 거죠. 정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우는 죄가 없다. 그 애는 내가 살려낸 아이였을 뿐이다. 정부는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남편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죠.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짊어지려 했는지.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습니다. 남편도 괴로웠겠죠. 자기 손으로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걸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 자료들 민우한테도 보여줘야 할까요? 박혜진이 물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 애가 알아야 해요. 자기가 죄인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걸요. 정부는 일어섰습니다. 겨울 바다를 등지고 서 있던 정분의 등이 조금씩 곧게 펴졌어요. 민우를 찾아야겠어요. 연락은 되세요? 안 돼요. 하지만 찾을 겁니다. 꼭요. 정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정분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민우에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민우는 죄가 없다고. 그저 어른들의 잘못 속에서 상처받은 아이였을 뿐이라고요. 민우는 영도에서 조금 떨어진 고시원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았고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지? 가해자 집 아들이라더니 그마저도 반은 거짓이면 민우는 뭐였을까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죠. 휴대폰엔 정분의 부재중 전화가 26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도 12통이었어요. 민우는 그걸 보면서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휴대폰에 저장된 엄마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눌렀다가 지웠어요.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윤가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우야, 이모야. 너 사실을 다 듣지도 못했잖니. 한 번만 납골당에서 보자. 엄마도 오신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납골당. 그곳엔 혜진 누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민우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납골당은 부산 외곽 언덕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민우가 도착했을 때 정분과 윤가람이 이미 와 있었죠. 두 사람은 입구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정분은 민우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 사람은 차가운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죠. 벽면엔 수백 개의 유골함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분이 한 곳에 멈춰 섰어요. 거기엔 두 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혜진과 고현식이었죠. 민우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누나와 기억도 희미한 아버지.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민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윤가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어른들이 많이 틀렸어. 정의도 책임도 다들 돈과 체면으로 바꿔버렸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고 직후 거래처 집안은 돈으로 무마하려 했어. 현식 씨는 처음엔 분노했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진실을 알았을 때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했던 거야. 윤가람은 정분을 바라봤어요. 정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현식 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걸 경찰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집과 합의를 한 거지. 박성훈 씨가 공식 가해자가 되는 대신 현식 씨가 그 집 아이를 책임지기로.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가람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때 내 친부는 이미 빚에 쫓기고 있었어. 사업 실패로 집도 날아간 상태였지. 현식 씨가 그랬대.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그 말 믿고 아이를 맡겼던 거야.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나한텐 왜 말을 안 했을까? 혜진이 죽는 날도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더니.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는 조용히 고현식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정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한테는 평생 미운 사람이야. 딸을 죽게 만들고도 진실을 숨긴 비겁한 사람. 정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너한테만큼은 죄를 갚고 싶었던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너를 내 품에 넣은 거고.
민우는 긴 침묵 끝에 혜진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누나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누나를 잃게 한 세상에 꼬인 인연 속에서 그래도 그 집 아들로 태어나서 미안합니다. 정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죠. 아니다. 넌 잘못 없다 했지. 내 남편이 잘못한 거고 내 세대가 잘못한 거야. 정부는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너한테까지 피 묻히지 마라. 너는 죄가 없어. 민우는 정분의 품에서 울었어요. 20해 동안 품어왔던 의문과 불안과 두려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분도 함께 울었죠. 혜진을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민우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윤가람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이 납골당에 낮게 울렸어요. 그 울음 속엔 분노와 원망뿐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심스러운 용서의 기운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정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는 혜진의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민우도 함께. 세 사람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조금은 견딜만해지는 법이었죠. 정분과 민우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윤가람이 뒤따랐어요. 영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영도 바다는 여전히 짰어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철썩거렸죠. 하지만 횟집 안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정부는 가게 앞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올려두었어요. 왼쪽에는 혜진의 사진, 오른쪽에는 민우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었죠. 둘 사이에는 작은 문구를 붙여두었습니다. 피는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분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죠. 손님들이 물어보면 정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우는 예전처럼 출근 전 횟집에 들러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민우는 자신의 과거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엄마, 이거 상호 바꾸는 건 어때요? 어느 날 아침 민우가 명함 시안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다 인연 식당. 정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지었노?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그러면서도 명함을 쓰다듬는 손길은 따뜻했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죠. 촌스러워야 정이 가잖아요. 엄마 횟집이랑 어울리고. 그래, 좋다. 바꾸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다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윤가람도 왔죠. 새 출발이네, 정부나. 응, 새 출발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다 인연 식당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박혜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현식이 남기고 간 숨겨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부는 오랫동안 고민했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결국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당시 사고 피해자였던 박성훈 씨 가족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어요. 그들도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나머지 절반은
교통사고 유가족과 고아들을 돕는 작은 장학금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혜진이 이름으로 할까? 민우 이름으로 할까? 정분이 민우에게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둘 다요. 혜진 민우 장학금. 그래, 좋다. 장학금은 매년 봄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었죠. 정부는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더 이상 밤마다 혜진의 사진을 눕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앞에 국을 한 숟갈 떠올려 놓고 말했어요. 잘 있지, 혜진아. 엄마가 이제야 조금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그리고 민우 사진도 쓰다듬었죠. 너도 잘 있어라, 아들아. 민우는 여전히 자신의 출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 죽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정분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갚으려 했던 마음 속에서 건져 올려진 인생이다. 민우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씩 평안해졌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죠. 퇴근길, 민우는 일부러 버스 정류장에 잠깐 섰습니다. 20해 전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던 꼬마의 자리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그냥 지나쳤으면 난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민우는 허공에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주워가셨네요, 엄마. 민우의 결혼식은 5월 초에 열렸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정부는 한복을 입고 민우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물었어요. 신랑 어머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죠. 우리 민우는 20해 전 겨울에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정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내 아들이 되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민우가 가르쳐 줬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분도 울었죠. 식이 끝나고 정분과 민우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5월의 바다는 따뜻했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셨죠. 엄마 고마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날 주워줘서요. 정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주운 게 아니라 만난 거다.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파도를 몰아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조금은 덜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딸을 잃고 아들을 얻었고 진실을 알고 나서야 용서할 수 있었고 과거를 마주하고 나서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혜진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민우도 잘 크고 있고. 정부는 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정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영도 바다는 여전히 짰습니다. 겨울도 여전히 추웠고 파도도 여전히 거셌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분과 민우는 손을 잡고 횟집으로 돌아갔어요. 새 간판 바다 인연 식당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은 늘 쉽지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눌러두시고요. 은빛낭독실은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